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학과 최서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취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취통증학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수술을 위해 잠깐 잠들었다 깨는 것으로 마취를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마취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 외래를 보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마취통증학과 의사들을 병원에서 보실 수 없을 텐데요. 저희 마취통증학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수술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무사히 마취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정도라든지 심혈관계의 변화, 호흡 상태, 출혈, 체온의 변화 등 모든 것들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아마도 이러한 마취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간혹 마취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수술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쩌면 수술보다 더 무섭고 막연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마취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마취란 약물 등을 이용하여 의식과 감각을 없애고 동시에 운동 능력과 일부 반사 능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생명징후 변화를 정상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전신마취, 부위마취, 그리고 국소마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신마취란 말 그대로 온 몸을 마취하는 것이고, 부위마취는 주로 배꼽 아래 하반신, 팔 혹은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마취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왕절개술 마취, 치질 수술, 그리고 팔, 다리에 국한된 수술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국소 마취는 특정 부위의 말초신경을 단시간 마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응급실에서 상처를 봉합할 때 주로 국소 마취제를 투여해서 상처 부위만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국소 마취가 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 섞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전신 마취를 받는 환자의 85%가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취 중 사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건 정도 보고된 아주 드문, 즉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 중 사망하는 경우는 환자의 건강 상태, 수술과의 연관성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취에 의한 사망은 1970년대 이전 대략 5,000분의 1에서 지금은 20만 분의 1, 연구에 따라서는 100만 분의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직도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마취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설은 과거에 마취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들이 와전된 것으로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취 장비와 환자 감시 장치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자의 산소 공급이나 말초혈관의 순환 상태를 환자의 얼굴, 피부, 입술, 손톱 등의 색깔 변화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수술 전에 화장이나 매니큐어를 지우도록 한 것이 봉숭아물은 지울 수 없으니까 봉숭아물을 들인 경우 마취가 안 된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마취 기술 및 장비가 발달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요? 수술을 받기 전에 전신 마취를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전신 마취를 받은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나중에 전신 마취를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에 장애가 생기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을 만큼 환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동반 질환 및 수술에 의한 영향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전히 마취 단독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수술 3개월 후 인지기능 장애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발생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 경우 심장수술 등 큰 수술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으며 인지기능 장애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역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마취제가 뇌로 가는 혈관의 혈류량, 뇌 조직의 대사 또는 기타 다른 조직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뇌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생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취제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수술 후 건망증이 생긴 것을 마취로 인해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머리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건망증이 생긴 것이지 마취를 받았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끔 수술을 잘 견디려면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는 동안 힘도 써야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굶긴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가려면 많이 먹고 가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많이 드시고 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내용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취를 시행할 경우 기도 반사가 없어지는 무의식 상태에서 구토를 하거나 심한 경우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하여 음식물과 위산이 기도와 폐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물을 비우기 위해 수술 전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시간은 나이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 성인의 정상적인 식사라면 통상 8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금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음식물을 먹은 시간과 종류를 마취통증학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서 마취 방법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상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취 전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흡연은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흡연자가 수술을 받는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관지에는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하는 선모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흡연은 기관지 분비물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분비물을 배출하는 선모운동을 억제해서 결국 증가된 분비물이 제거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축적되어 작은 기관지들이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술 후 폐렴, 무기폐 등의 폐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기관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비흡연자보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마취 중 기관지 경련 발작으로 인한 호흡 마비를 일으킬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술 전 최소 1, 2주는 금연을 해야 합니다. 수술 전 평소 복용하던 약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복용하던 대부분의 약제들은 수술 당일에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혈압 약제는 갑자기 중단할 경우 수술 전후로 고혈압, 심근허열 등의 위험성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금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제는 마취에 사용되는 여러 약제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마취제나 마취 보조제의 약물 작용을 증가시키거나 작용시간 연장 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복용 약물 자체에 의해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복용하고 있던 약물이나 과거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을 미리 마취통증학과 의사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생리기간인데 전신 마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가끔은 여성 환자들 중 수술하려고 입원했을 때 생리를 한다며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미리 날을 잡고 휴가도 내서 하는 수술일 경우 연기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연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라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생리 시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출혈 경향이 증가합니다. 또한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생리기간이나 환자에 따라 수술 후 구역, 구토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리와 전신마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술이거나 수술 후 장기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등 수술에 따라서 피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 마취가 잘 안 되나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위험 음주율이 전체 성인의 20%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가히 음주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는 대체로 수술 후 감염, 출혈, 심장합병증,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술에 의해 간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마취제의 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경우를 마취가 잘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 약제로 인해 간 손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이 마취와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취가 더욱 깊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취 4주 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위험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고 최소 3, 4일이 지나야 술이 해독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 내에는 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마취 사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수면 마취란 무엇인가요? 최근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라든지 성형수술 후 사망하는 경우와 자주 연관이 되는 수면 마취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1990년대 초반 일부 성형외과에서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환자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면 마취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전신 마취의 일종이고 환자에 따라 또는 투여되는 약물의 속도나 양에 따라 언제든지 호흡 억제 또는 호흡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처치가 안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취통증학과 의사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마취에 관한 오해와 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취는 마취통증학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면 지극히 안전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본인의 과거 병력, 복용하는 약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고 금식이나 금연, 금주 등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